원중 6월 2부를 진행을 하겠습니다. 특별한 손님을 모셨는데요. 좀 모신 이유가 있습니다. 최근에 책이 한 권 나왔는데 감춰진 언론의 진실이라는 제목의 책입니다. 이 책의 저자를 저희가 스튜디오로 모셨는데요. 이 내용에서 이 최근에 SNS를 통한 소통이라든지 이런 것을 통해서 진단해야 될 내용이 좀 많이 담겨 있어서 우리 그 촌철님들과 공유하기 위해서 좀 특별한 인터뷰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모신 주인공은 한겨레신문 대표를 지낸 분인데요. 양상우 연세대 경제대학원 겸임 교수입니다. 어서 오세요. 네, 반갑습니다. 감춰진 언론의 진실이라는 책을 냈습니다. 네, 따끈따끈한 책이도 최근에 나온 거죠? 네 맞습니다. 그제부터 보도가 나오기 시작하대요. 네, 언론에 어떤 진실이 감춰져 있다라는 겁니까? 짧게 말씀해 주신다면? 우리가 이제 언론에 대해서는 기대가 크죠. 네, 언론에 대한 소명, 언론이 우리 사회를 좀 더 낫게 할 것이라는 기대가 네. 큰데 사실 그것만으로는 언론의 본질을 보기가 어렵다. 네. 이를테면 최근에 이제 수능 시험이 있었지 않습니까? 예. 수능 시험 하는 학생들에게 좋은 성적을 맞으면 좋은 대학을 가고 네 인생이 좋아질 거다라고만 얘기하고 강조하다 보면 그 수능 수험생이 지닌 그 처지나 사정 이런 것들에 대해서는 전혀 알지 못하게 됩니다. 마치 이 수능 수험생을 언론이라고 생각해 보면 우리가 언론에 대해 기대하는 바는 크지만 언론이 실제 처한 사정을까지 알지 못하면 정확하게 이해하기 어렵다. 쉽게 말하면 이제 언론을 자꾸 이제 규범적으로만 접근하는 언론은 맞습니다. 이래야 된다. 근데 네, 왜 맞습니다. 이러지 못하느냐. 네, 이렇게 맞습니다. 해봤자 사실은 먹혀들 것도 없고 그렇습니다. 왜 이런지에 대한 어떤 그 현실에 기초한 분석 이게 있어야 된다. 네, 대단히 정확한 말씀입니다. 근데 지금 보면 경제학으로 읽는 뉴스 미디어 이게 지금 책의 부제거든요. 맞습니다. 그러니까 언론의 현실을 경제학적 관점에서 분석했다는 말씀이신가요? 그렇습니다. 방금 전에 말씀드렸던 언론의 처지와 사정, 언론 수용자의 처지와 사정을 예. 어떻게 우리가 이해할 것인가, 어떤 방법으로 통해 이해할 것인가. 그렇죠. 여기에 경제학이 동원된다는 겁니다. 알겠습니다. 바로 본론으로 좀 들어가죠. 네. 뭐 저도 이 책을 다 처음부터 끝까지 다 읽었는데 예, 인상 감사합니다. 깊었던 내용 좀 몇 가지를 뽑아서 궁금증을 좀 풀어보도록 할게요. 일단 편견 없는 보도는 신화다. 네,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객관적이고 중립적인 보도는 신화다 이런 이야기가 되는 거잖아요. 맞습니다. 그러면 모든 뉴스는 편향적일 수밖에 없다 이런 이야기가 되는 건가요? 네, 그 말씀도 맞는 것 같습니다. 어떤 점에서요? 일단 그 경제학자라면 누구나 아는 유명한 경제학자들이 이론적으로도 그렇게 얘기했고 또 2000년대 이후에는 실증적인 분석도 그런 결과를 낳고 있습니다. 예. 이를테면 뭐 간단히 한 말씀 드리면 앤서니 다운스라는 이제 경제학자가 있는데요. 유명한 학자죠. 네, 그러니까 민주주의의 정치 과정을 경제학으로 분석한 사람이고 네, 맞아요. 예. 정치학과 사회학에 심대한 영향을 끼친 사람인데 이분이 이 이론을 낸 책에서 이런 말을 합니다. 기자는 현존하는 사실 중에 일부만을 선택하기 때문에 모든 뉴스보다는 편향적이다. 기자들마다 저마다 수집한 정보는 언제나 선택할 수 있는 아주 많은 양의 데이터 가운데 일부에 불과하기 때문에 그 과정에서 주관적인 기준이 포함될 수밖에 없고 결과적으로 어떤 상황이나 사건들에 대한 순전히 객관적인 보도는 존재할 수 없다라는 말을 한 적이 있습니다. 예. 뭐 더 초만하지 않더라도 인간이 가진 한계, 기자가 가진 한계가 있는 한 완벽하게 편향적이지 않은 보도는 있을 수 없다는 겁니다. 이론적으로 그렇고요. 그렇죠. 그런데 이 뉴스를 공급하는 이 저널리스트만에 의해 생기는 건 아니고요. 뉴스를 보는 우리 뉴스 소비자들도 자기가 원하는 기대하는 뉴스가 있습니다. 거기에 대한 사전적인 어떤 요구나 욕망이 존재하고 그렇죠. 이런 것들이 뉴스 공급자에게도 강한 영향을 끼칩니다. 그러니까 이제 예를 들어서 공급자 그러니까 그 언론인 입장에서 놓고 본다면 언론인도 가치관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취사 맞습니다. 선택 과정에서 언론인이든 그렇습니다. 언론사든 가치관이 투영이 될 수밖에 없으니까 100% 중립이란 건 없다. 네. 이 얘기는 사실 참 많이 나왔던 얘기예요. 네, 네. 그런데 공급자가 아니라 소비자. 네. 소비자도 결국은 편향적이다. 더 정확하면 누구나 성향을 갖고 있다는 얘기잖아요. 네, 맞습니다. 소비자가. 그렇기 때문에 자신의 성향에 맞는 뉴스를 원한다라는 얘기죠. 그 네, 얘기는. 맞습니다. 그래요? 책을 누가 썼는지 잘 모르겠네요. 그러면 소비자 편향은 어디서 기인한다라는 겁니까?
그 뭐 좀 쉽게 설명드리면 우리 그 진행자님은 제가 제 입장에서 왼쪽에 있고 네. 저는 진행자님이 오른쪽에 있고 이런 자기 중심적 기준과 인식은 누구도 여기서 벗어날 수가 없습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일단 모든 사람이 자기를 기준으로 놓고 사안을 판단하기 때문에 모든 이 사람들은 나름의 편향을 갖고 있고 이건 뭐 제가 처음 하는 얘기도 아니고요. 소위 확증 편향이라고 하는데 네, 네. 살아왔던 경험, 자신의 인식의 태도, 자기가 지향하는 신념 이런 것들이 모두 종합적으로 어떤 뉴스에 대해서 자신의 판단을 일으키게 하고 그 그렇죠. 뉴스에 대한 기대를 불러일으킵니다. 네. 이를테면 뭐 정치적 편향도 있지만 우리 진행자님과 저는 연배의 차이가 있을 수 있고 여기 또 젊은 분들은 또 그 시대의 그러니까 세대적 그 판단의 차이가 있을 수 있고 뭐 성별에도 있을 수 있겠고요. 이런 그 각자의 그 처지와 사정이 모두 편향으로 등장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를테면 중도적 매체가 있다고 하고 우리가 멀리서 보고 있다고 하면 왼쪽의 사람과 오른쪽의 사람 사이에 중간에 뭐 매체가 있다 이렇게 볼 수 있지만 현장에 있는 왼쪽에 있는 사람과 오른쪽에 있는 사람은 서로 반대 방향으로 그 매체의 편향을 인식하게 된다. 그래서 인식의 과정에서 모든 사람들은 매체를 편향적으로 인식할 수 있고 쉽게 보면 오른쪽에 있는 사람은 이제 매체로 보면 좌빨 그러니까 방송, 좌빨 그렇죠. 매체 이렇게 보는 그렇죠. 거죠. 쉽게 얘기하면. 네, 저는 뭐 언중유걸 또 우리 시선 집중 네. 아주 중도적인 그러니까요. 매체를 봅니다만 네. 다른 사람들에게도 그걸 기대하지 않으셨으면 좋겠다. 근데 재미난 게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그 자신의 어떤 가치관, 세계관에 따라서 좌빨이다, 뭐 극우다라고 규정을 하면서 근데 항상 요구하는 건 공정이거든요. 네. 공정하게 좀 보도해라. 네, 네. 그 얘기는 뭐냐면 니네는 너무 좌빨이다. 네. 니네는 너무 극우다. 네. 한쪽으로 쏠려 있으니까 중간만 해라는데 사실 나이 쪽으로 와라라는 얘기가 되는 거잖아요. 공정 보도를 그렇죠. 하라라는 그런 요구가 뉴스 공급자, 저널리스트나 언론에 네. 영향을 아주 강하게 미치게 되죠. 왜냐하면 독자 없는 신문은 존재할 수 없기 때문에 그렇죠. 아무리 공급자들이 그러니까 저널리스트들이든 언론사 사주가 원하는 편향을 담으려 해도 경쟁이 심해지면 뉴스 소비자를 의식하지 않을 수 없는 겁니다. 그러니까 언론사 입장에서는 그래서 독자, 네. 그러니까 독자 집단의 성향을 고려해서 거기에 맞춰갈 수밖에 없다 이 말씀이신 거예요? 중장기적으로 보면 그렇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 특정 순간에는 언론사 사주가 영향력을 미치거나 저널리스트가 영향을 미칠 수 있는 특정한 시점에는 뉴스를 공급하는 사람들이 원하는 편향을 담을 수 있지만 예. 그 언론사가 지속 가능하게 생존해 나가려면 뉴스 소비자의 요구를 외면할 수는 그렇죠. 없다는 거죠. 장기적으로 경향성을 크게 띈다. 네, 네. 근데 구체적으로 들어서 젠스코우라고 하는 학자 연구 결과를 보면 네, 네. 신문의 편향에서 소유주의 정치적 편향, 그러니까 언론 사주의 정치적 편향보다 네. 독자들의 정치적 편향이 훨씬 더 중요했다. 맞습니다. 이런 연구 결과가 있다고 하는데 이게 어떻게 이렇게 연구 결과가 이렇게 나온 겁니까? 일단 그 연구의 내용을 말씀드리기 전에 예. 미국의 사정과 한국의 사정은 다른데 아 물론이죠. 미국에서 그런 연구 결과가 나왔다고 해서 한국도 그럴 것이라고 일반화할 일은 아니라는 점을 먼저 말씀드리고 싶고요. 네. 또한 이 사람이 연구한 시대와 시점이 또 있을 수 있으므로 그렇죠. 언제나 그렇다라고 생각할 필요는 없을 것 같습니다. 네. 간단히 연구 내용을 말씀드리면 일단 이 사람이 이 학자가 미국에 있는 주요 신문들 가운데 임의로 2개를 뽑았습니다. 그냥 랜덤으로 뽑았어요. 예. 두 신문 사이에 그 정치적 이념적 유사성이 얼마나 되는지를 확인해 봤습니다. 그리고 소유주가 같은 두 신문, 그러니까 한 소유주가 2개 신문, 2개의 매체를 가질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소유주가 같은 2개의 신문 사이에 정치적 이념적 유사성을 측정했습니다. 네. 그러니까 소유주가 한 사람이면 A라는 뭐 매체와 B라는 매체 모두 영향력을 언론사 사주가 줄 거 아닙니까? 그렇겠죠. 라고 생각하고 그랬더니 임의로 랜덤으로 뽑았던 두 신문 사이의 이념적 유사성보다 소유주가 같은 두 신문의 이념적 유사성이 크지 않더라. 그러니까 소유주의 규정력이 그만큼 안 셌다는 얘기죠. 그렇죠. 또 하나는 이 독자의 그 영향이 크다 이런 말씀은 이 우편번호, 미국에서는 집코드라고 하는데 집코드 단위로 그 지역에 거주하는 사람들의 정치적 이념적 유사성을 측정했습니다. 그 지역에. 네. 그러면서 동시에 그 유사성을 측정한 게 아니군요. 죄송합니다. 그 지역의 정치적 성향을 측정했어요. 지역민들의.
이 지역민들의 정책 성향을 측정했고 동시에 그 지역에 있는 신문의 정책 성향을 파악했더니 이 지역민의 정책 성향을 그대로 반영하더라. 뭐 어렵지 않은 얘기입니다. 이를테면 미국 서부에 민주당 지지세가 강한데 거기 가서 공화당 지지를 하는 신문을 팔면 안 팔리겠죠. 안 팔리겠죠. 그렇죠. 뭐 어찌 보면 많은 학자들의 이 설명이나 연구 결과가 우리의 상식이나 통념에 부합하는 결과가 많은데 다시 곰곰이 따져보면 얼마나 논리적인지 또 정반대의 통념도 존재하는 경우가 또 많습니다. 그래서 그런 측면에서 보면 소비자의 그 힘이 네. 공급자의 힘보다 그러니까 언론사 사주보다 네. 좀 컸다. 결국 신문도 상품이니까. 맞습니다. 그러니까 어떤 그 소비자의 어떤 그 효용에 이제 맞춰야 되니까 결국 그렇게 간다라고 봐야 되는 거잖아요. 그런데 꼭 여기서 오해가 있을까 봐 죄송합니다만 이 반대되는 연구 결과도 있습니다. 정반대되는 것도 네, 있어요. 네, 어떻게? 뭐 최근의 실례부터 말씀을 하나 드리면 뭐 미국의 대선이 직전 대선이 있었고 그 직전 대선도 있었고 그때마다 보면 민주당의 후보를 미국의 주요 언론들이 거의 한 80%가 민주당 그걸 지지합니다. 그러니까 뭐 여기 예전에 보면 243개 그러니까 힐러리 클린턴과 트럼프가 붙었을 때 243개의 지지를 받았고요. 언론의 지지를 받았고 힐러리 클린턴이 트럼프를 지지한 사람은 20곳에 불과했지만 결과는 48%대 46%의 득표를 올렸습니다. 그러니까 비슷하다는 거죠. 쉽게 보면 트럼프는 아무리 그래도 차마 지지하기 힘들었던 그런 후보에서 아니었을까요? 그러나 그건 우리가 뭐 미국 사람은 아니니까 미국이 네. 어쨌든 절반의 지지를 받고 있다는 걸 보면 그렇죠. 유권자의 그런 정책 편향이 이 매체들에게는 반영되지 않는다. 근데 이렇게 엇갈리는 결과가 나오는 건 미디어 편향이 이렇게 단순하게만 우리가 파악할 수 있는 건 아니다. 원인도 단순하지만은 않다. 이런 그렇죠. 측면에 문제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트럼프 시절에 또 폭스뉴스 잘 나갔잖아요. 또. 예. 폭스뉴스가 등장해서 뭐 이 3%에서 5% 이상의 투표율 증가와 공화당 지지율 증가가 이루어졌다라는 경제학자들의 연구 결과도 있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이 대목이 되게 흥미로웠는데 역시 젠스코 등의 어떤 연구 결과인데 네. 특정 뉴스 웹사이트를 이용하는 미국인들 사이의 이념적 유사성이 오프라인의 특정 지역에 거주하는 사람들 사이의 이념적 유사성보다 더 작았다고 지금 나왔다라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우리가 알고 있는 고정관념, 편향된 미디어의 갈라치기 보도가 정치적 양극화를 조장한다. 이런 통설이 있잖아요. 맞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 연구 결과는 이것과는 다른 거 아닙니까? 그렇게 다르다라고 얘기하기는 어렵고요. 미디어들의 갈라치기 보도는 분명 아주 큰 문제죠. 그러나 이 연구 결과는 모든 뉴스 소비자들이 미디어들의 그런 갈라치기 보도에 뭐 그대로 세뇌당한다든가 수동적으로만 반응한다든가 그렇지 않다는 뜻이기도 합니다. 그렇지 않다. 좀 전에 제가 조금 이 출연을 기다리면서 봤더니 앞에 이제 진행되는 내용에서 보면 많은 뭐 열심히 홍보를 하려고 했는데 결과적으로 홍보가 잘 안 되더라. 또 그 홍보를 보면서 다른 인식들 하시고 그런 걸 봤습니다. 마찬가지로 어떤 보도가 나온다고 하면 그에 대한 다양한 소비자들의 수동적인 반응과 능동적인 반응이 다 나오게 되고요. 그래서 어떤 특정 뉴스 웹사이트가 아주 극단적인 한쪽 그 정파적인 주장을 계속 반복한다 할지라도 그것을 이용하는 사람들은 모두 거기에 동의하거나 거의 반대하는데 가서 궁금해서 보는 사람도 있을 수 있는 거죠. 쉽게 얘기하면 우리가 뭐 이런 말씀해서 뭐하지만 우리가 선거를 치고 나면 영남과 호남에 선거 전에도 요즘도 지지율 확인해 보면 알 수 있지만 선거 그 지지율이 여야 정당 양당에 대한 지지율이 호남과 영남은 크게 다릅니다. 호남에서의 어떤 정치적 동질성, 영남에서의 사람끼리의 어떤 정치적 동질성이 특정한 어떤 그 우파다 좌파의 정치적 이게 강한 그 웹사이트 의회를 찾는 사람들끼리의 유사성보다 더 클 수 있다. 적어도 특정 뉴스 웹사이트가 더 크다라는 그런 증거가 나오지 않았다라는 겁니다. 결론은 좀 이따 이야기를 하고 또 하나 보면 미국 유권자 조사 결과인데요. 페이스북의 알고리즘을 제거하더라도 사용자들의 정치적 태도 변화에는 거의 영향을 끼치지 않았다.
그러면 우리가 알고 있는 또 하나의 통설, SNS가 정치적 양극화를 부추긴다라고는 통설과는 다른 거 아닙니까 이것도? 네. 왜요? 왜 이렇게 고민을 하십니까? 그러니까 우리 학자들 입장에서는 네. 사실 통념과 통설이 진짜 실제에 부합하는지를 확인하는 것이 가장 큰 과제이기도 하고 가장 큰 어려움이기도 합니다. 학문의 역할 중에 하나죠, 사실. 네. 왜냐하면 통설과 통념에 맞지 않는 경우 예. 잘 받아들여지지 않기 때문이죠. 예. 일단 먼저 오해의 여지 없이 말씀드리는 건 페이스북이든 이런 소셜 미디어의 그 정치적 양극화를 한 효과라든가 특히 뭐 메아리 해방 또 필터 버블 같은 네네네. 이런 현상들의 문제가 없다라는 뜻은 아닙니다. 예. 여기서 얘기 드리는 건 이제 실제로 실험을 해본 겁니다. 2억 800만 명의 페이스북 이용자 데이터를 기반으로 예. 여러 개 실험군을 만들어서 한 그룹이 뭐 7천에서 8천 명 정도 됩니다. 그러니까 이 1그룹 7천에서 8천 명 되는 사람들에게는 페이스북의 알고리즘을 모두 빼버리고 시간의 역순으로 되어 있는 콘텐츠만 노출시켰어요. 그러니까 페이스북 알고리즘이라는 특징이 있지 않습니까? 있죠. 내 친구가 보는 건 나도 좋아할 거야. 맞아. 라는 그런 식의 것을 완전히 빼버렸고 예. 또 다른 그룹에게는 페이스북의 정적 양극화든 메아리 해방 효과의 주요한 원인이 된다라는 것이 이제 공유 기능이었습니다. 그렇죠. 예. 나 좋으니까 공유. 근데 이런 공유 기능을 또 제안했습니다. 어허. 이런 식으로 이게 실험을 했는데 예. 이 실험을 바탕으로 사이언스하고 네이처라고 하면 세계적으로 이제 인정받는 유력한 학술지들 아닙니까? 지난 8월에 한 날 1시에 이제 26명에서 30명쯤 되는 세계적인 석학들이 연구해서 발표를 했어요. 그래서 워싱턴 포스트, 뉴욕 타임즈에는 다 났는데 예. 한국에는 잘 안 났죠. 근데 그 결과는 뭐냐면 이렇게 실험을 해봤더니 평소에 페이스북을 그러니까 우리 평소대로 쓰는 사람들과 이 사람들을 3개월 이상 이제 이렇게 실험을 계속했더니 예. 유의미한 차이가 나오지 않았다. 어허. 일단 뭐 그러니까 태도의 변화는 좀씩 있는데 지지 태도, 공화당에 대한 지지 태도, 민주당에 대한 지지 태도를 바꿀 정도에 이르지 않았고 그게 차이가 있다고 볼 수 없었다. 알고리즘에 노출이 됐다 하더라도 상대로 더 심했던 건 아니다. 그렇죠. 예. 네, 그렇죠. 거꾸로 보면 뺀 사람들과 넣은 사람들 사이에 차이가 없었다는 거니까. 그러니까. 예. 이제 여기서 이제 말씀하신 게 어떤 그 취지가 있겠냐라는 네. 건데요. 네. 이게 그러니까 조심스럽게 말씀드리고 싶은데 먼저 소셜 미디어에 역기능과 순기능이 다 있을 수 있는데 소셜 미디어의 역기능과 관련된 우리의 통념이 실제보다 과장되어 있을 수 있다는 거고요. 그렇죠. 예. 두 번째는 정치적 양극화는 소셜 미디어가 아닌 오프라인 공간에서 아니면 우리의 일상적인 삶 속에서 충분히 다양한 원인을 만들어줄 수 있다는 겁니다. 그렇죠. 예를 들자면 정치적 양극화를 조장하는 정치인이 있을 수 있습니다. 앞장서 조장하게 되면 또 그런 사람이 많이 큰 권력자라고 생각하면 그에 따라서 사회적 자원, 우리 국가의 자원이 많이 동원될 거고요. 그런데 모든 탓을 소셜 미디어 탓으로 하게 되면 물론 소셜 미디어에 완전한 면죄부를 제가 주려고 하는 건 전혀 아니고요. 그 탓을 하게 되면 다른 원인들을 못 보는 효과가 있는데 그렇죠. 이때쯤 되면 우리가 정치적 양극화를 소셜 미디어만으로 돌리지 말고 더 근인들이 어디 있는지 살펴볼 필요가 있다. 그렇죠. 이런 메시지도 전하는 게 아닌가 싶습니다. 좀 단순하게 보면 소셜 미디어가 탄생하기 전에도 어느 나라나 정치적 입장은 달렸고 성향은 다 갈렸다라는 거죠. 그렇지 않습니까? 맞습니다. 유권자들이 소셜 미디어는 한국에서만 쓰는 게 아니거든요. 한국과 미국처럼 정치적 양극화가 심한 나라도 있지만 정치적 양극화가 상대적으로 심하지 않은 북유럽 국가들도 있습니다. 네. 그러면 북유럽 국가들에서의 소셜 미디어는 어떤 역할을 하고 있느냐 이런 의심도 갈 수 있다. 소셜 미디어가 메아리 해방, 에코 챔버 효과나 필터 버블 같은 효과를 낳고 있는 것을 부인하는 것은 전혀 아니나 네. 그것의 모든 원인을 돌리는 정도에 이르는 것은 좀 곤란하겠다라는 게 이 연구 결과의 그 함의가 아닐까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하나만 더요. 이런 연구 결과도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극단적인 뉴스 미디어들은 정치적 선택 결과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쉽게 말하면 표심에 그러니까 큰 영향을 미치지 못한다. 이런 얘기로도 연결될 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아, 그걸 어디서 책에서 발견하셨길래? 책에 있는 거예요. 지미찬 교수 등이 예. 했다라는. 이 지미찬 그 교수가 이 들으면 좀 섭섭할 수 있습니다. 네. 왜냐하면 왜요? 본인이 얘기하고자 싶어 했던 핵심 내용에 네. 그 뒤에 붙어 있는 약간의 그 좀 격가지 비슷한 얘기를 제가 지금 침소봉대하고 있는 겁니다. 아니 그건 그렇게 얘기할 수는 없는데 네. 그래서 이 말씀을 드리려면 이제 지미찬 교수의 연구 결과 핵심부터 말씀을 드릴 수밖에 없는데요. 이건 의미가 있는 얘기입니다. 예. 우리가 우편향, 좌편향 다양한 편향을 갖고 있는 뉴스 미디어들이 존재한다 하더라도 민주주의적 정치 과정에서 꼭 위해가 되고 해악이라고 생각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이 부분에 관해서는 많은 경제학자들이 동의하고 있습니다. 네. 왜냐하면 쉬운 예를 들면 좌편향 매체는 극단적인 우파 정당이나 우파 정당이 반성할 기회를 좀 줍니다. 그래서 좌편향 매체가 우파 정당의 어떤 정책이나 행태에 대해서 지적하고 비판을 하면 좀 더 중도로 오려고 하는 그런 영향을 주게 됩니다. 물론 우파 매체는 우파 매체는 우편향 정당의 위치를 고수시키는 경향도 있겠으나 그러니까 반대 편향의 매체가 반대 정당에 그 영향을 줄 수 있다라는 거다. 네네. 그래서 편향이 있다고 해서 무조건 민주주의 과정이 나쁘다고 생각하지 마라. 그래서 약간 완전히 중도적인 또 매체가 있다고 하면 아무 영향을 줄 수 없기 때문에 중도적인 매체보다는 약간 정파적인 매체가 더 도움을 주는데 이런 상황에서 극단적인 편향을 지닌 매체는 약간 정파적인 매체보다 거의 힘을 쓸 수 없다. 오히려 이제 반발심만 더 키우고. 그럼요. 아무 의미가 없는 쪽이 되는 거죠. 적당히 편향적이어야 된다. 그래서 적당히 편향적이 그 표현이 그렇습니다만 적당히 편향적이기도 어려운 게 아무리 좌파라고 하더라도 합리적으로 어떤 현안을 인식하려고 들어야 적당히 편향적이 되는 거고 우파 매체라고 하더라도 합리적으로 어떤 현안을 인식하려 들어야 좀 약간 우파적이 되겠죠. 바로 그게 중요한 핵심 키워드가 합리성인 것 같아요. 맞습니다. 그러니까 진보냐 보수냐가 중요한 게 아니라 합리적 진보, 합리적 보수냐 아니냐, 맹목적이냐 아니냐. 맹목적이면 상대한테 미치는 균형이 없는 거죠. 맞습니다. 근데 합리적이라는 것은 무슨 얘기냐면 근거를 갖고 지적을 한다는 이야기니까 그래서 조금은 어떤 귀를 열고 들을 수 있는 여지를 만들어낸다라는 것. 핵심은 합리성 아니냐는 거죠. 이렇게 우리 저 진행자님처럼 말하면 좋은데 경제학자들은 왜 이렇게 말을 좀 어렵게 하는지 모르겠어요. 알겠습니다. 종합을 하면 그러니까 그 소비자, 그러니까 소비자 같은 경우는 누구나 다 성향을 갖고 있다. 근데 그 성향이라고 하는 것들이 꼭 미디어에 의해서 없었는데 되게 중도적이고 중립적이었는데 미디어 때문에 성향이 만들어진 게 아니라는 거잖아요. 누구나 성향을 갖고 있고 어찌 본다면 약간 단순화한다면 미디어는 그 성향에 부응하고 따라가는 측면이 오히려 더 크다. 이렇게 정리할 수 있는 겁니까? 아니죠. 그건 아니다. 이게 미디어가 미치는 영향은 매우 다양하고 단순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모든 학문이 뭐 결론이 났으면 지금 학문의 결론이 끝났고 그 학문은 사라졌겠죠. 뉴스 미디어 정치 경제학이든 언론학이든 모든 분야는 아직도 탐구해야 할 것이 많습니다. 그렇죠. 미디어를 본 소비자들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다양한 반응을 보이게 됩니다. 그래서 뭐 순기능도 있고 역기능도 있고 반발도 하고 또 그대로 세뇌도 당하고 하지만 그래서 그렇게 합니다. 그래서 양쪽 다 볼 필요가 있겠다. 그래서 미디어의 영향이 크지 않다라고만 볼 일은 아니다. 알겠습니다. 그러니까 방송 시간적 제약도 있고 이렇기 때문에 사실은 책 내용 중에서 그러니까 몇 가지만 발췌를 해가지고 지금 질문을 구성을 했기 때문에. 그런데 책을 보시면 사실은 지금 제가 몇 가지 인용을 하면서 질문드렸던 거는 다른 결과가 나온 연구도 있거든요. 사실은. 맞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얘기해 줘서 감사합니다. 지금 이 책 내용이 모두 여기로 지금 경도되어 있다고 여러분들이 간주하시면 절대 안 된다라는 이런 말씀도 함께 드리고 우리나라 연구가 아니다라는 일부 있긴 있습니다만 거의 대부분은 미국이라든지 다른 나라 연구니까 다를 수 있다. 요 점도 함께 고려하면서 좀 들어주셨으면 좋겠다라는 말씀을 좀 드리겠고요. 나머지는 직접 보시는 게 좋지 않겠는가. 감춰진 언론의 진실. 오늘은 좀 워낙 시간 제한이 있어서 좀 아쉽지만 이렇게 좀 몇 가지 궁금했던 점만 좀 풀어보는 걸로 가름하고 마무리를 좀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오늘 말씀 잘 들었고요. 네, 감사합니다. 양상호 연세대 교수와 함께 했고요. 저도 함께 물러가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